여기는 지구. 앞으로 2억 년이 흐른 미래의 모습입니다. 혹독한 세상이 열립니다. 뜨겁고 척박한 사막이 수천 킬로미터까지 펼쳐지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거대한 침엽수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 지구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물들은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완전히 낯선 생명체들입니다. 하지만 기묘한 생김새를 한 이 생명체들도 모두 진화를 통해 발달한 생물들이죠. 이 2억 년 후의 지구는 지금과는 매우 딴판일 겁니다. 지구의 지질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지구의 표면은 서서히 이동하는 거대한 판으로 나누어지고 각 판과 함께 대륙이 이동합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지구를 탄생시킵니다. 2억 년이 지나면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두 붙어버려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형성할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2억 년 전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대륙이 나눠지기 전에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대륙 하나가 이 지구의 표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억 년 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초대형의 대륙, 새로운 판게아가 형성될 겁니다. 새로운 지각 변동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지금과는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까닭은 1억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판게아 현상 때문입니다. 판게아 운동은 전 지구를 휩쓸 만한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서 지구 중심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죠. 화산 폭발로 인해 독성가스와 먼지들이 분출되고 대기는 산성화되며 태양은 자취를 감추는 이런 모든 현상은 지구 역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멸종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대재앙, 대량 멸종이라고도 하죠. 대량 멸종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질학자에게 있어서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것은 10,000년에서 20,000년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2억 년에 비하면 수백만 년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럼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겨우 몇 종 안 되는 유기체들만이 그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2억 년 후에도 지구에 살아남아 있을 생명체의 모습은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일 겁니다. 제멋대로이고 특이한 생김새일 테니까요. 전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없어질 겁니다. 우선 물고기들이 바다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오래지 않아 다른 생명체들로 가득 찹니다. 그럼 1억 년 뒤에 나타날 새로운 바다 생물을 소개합니다. 왕머리 가재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한 생김새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낯이 익기도 하군요.
지금 당장 바다로 달려가서 플랑크톤 어망을 한번 당겨보세요. 아마 다양한 종류의 작은 생명체들이 딸려 나올 겁니다. 그중 대다수가 갑각류인데 바로 새우나 게, 가재의 새끼들이죠. 새끼들이 아무런 성장 과정 없이 갑자기 어른이 될 리는 없습니다. 원래 갑각류들은 어른이 되면 바다 밑바닥에 붙어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새끼들 중 일부는 생장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일부 새끼들은 플랑크톤 안에서 번식 활동을 하죠. 어른이 되지 않고 유충 상태에서 번식 능력을 터득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 유충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식 활동을 하는 것은 생물 진화 과정에선 흔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번식 활동의 주체가 어른에서 새끼로 바뀐 것 빼고는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머리 가재 같은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이죠. 이것을 진화론적으로는 유형 성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머리 가재는 일단 세상에 나타나면 물고기로 남기 위해 최대한 적응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바다 위쪽에서 바다까지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플랑크톤 포식자까지 포섭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응 방산이라고 합니다. (2억 년) 후에 지구의 바다는 새로운 생명체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초로 등장한 왕머리 가재가 운 좋게 생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얘기겠죠. 지각 변동으로부터 끄떡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에 닥친 어떠한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은신처가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깊은 바닷속이죠. 대표적인 예로 상어는 2억 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양이 지금의 상어와는 많이 다르지만요. 큰 몸집의 상어는 현재도 그렇지만 먼 과거에도 대량 멸종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생존할 겁니다. 상어들은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미래에도 끄떡없는 거죠. 더군다나 상어는 냄새와 진동, 전기 충격을 감지하고 방향까지 인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단순한 두뇌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발광상어는 상어의 미래 모습입니다. 녀석은 신호를 보낼 때 몸통의 양옆에서 빛을 내뿜습니다. 빛을 내는 속도는 상어가 보내는 신호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빛을 보면서 상어들은 대화를 하는 거죠. 한 마리가 빛을 내면 나머지 상어들은 그를 따라서 사냥에 나섭니다. 엄청난 상어떼들이 먹잇감의 희미한 냄새를 쫓아온 바닷속을 휩쓸고 다닙니다. 사냥에 나선 상어 중 한 마리가 냄새를 감지했다는 신호를 보내면 다른 무리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먹잇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어들은 자기들만의 특유한 신경계에 전해지는 전기의 흐름을 따라서 먹잇감을 추격합니다. 결국 상어들의 포위 작전에 먹잇감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40m나 되는 길이의 무지개 오징어군요.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생명체로서 역시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지개 오징어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대체 바닷속 깊은 곳에 무엇 때문에 일부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다 중앙의 해조에 놓여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천 미터 아래에 위치한 해저 화산의 분출구에서는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분출구는 박테리아로 가득 덮여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 태양보다는 물에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박테리아는 태양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지금 바다 위쪽에서 대량 멸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대량 멸종으로부터 안전한 휴식처는 바다 밑바닥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대륙이 1억 년 동안 서서히 합쳐질 때 거대한 동굴이 두꺼운 석회질 땅 위에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차츰 바다벌레들이 이 석회질 동굴 안에서 보금자리를 튼 거죠. 이 동굴에도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특히 형광성의 박테리아가 석회질에 함유된 미네랄을 먹으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닷속처럼 박테리아가 전체 생태계에 무엇보다도 대형 크기의 벌레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늘벌레의 주식은 박테리아입니다. 또 더 커다란 벌레는 그늘벌레를 먹고 삽니다. 리본벌레군요. 몸 길이가 1m나 되는 육식성벌레입니다. 바닷속은 박테리아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둡습니다. 하지만 리본벌레 사냥엔 문제없습니다. 정원벌레는 물기둥을 만들며 헤엄을 칩니다. 리본벌레가 벌써 낌새를 채고 오랫동안 뒤쫓습니다. 아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원벌레를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껌껌한 정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정원벌레도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녀석은 독성이 함유된 물을 뿜어내면서 리본벌레를 혼동시키고 여기서 달아날 찬스를 만듭니다. 수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이 동굴 속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벌레들도 동굴에서 생존의 방식을 터득해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굴이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동굴에 구멍을 뚫고 햇볕을 충분히 쬐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벌레, 정원벌레도 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비치는 지상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럼 정원벌레 생존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벌레는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해 생활합니다. 즉, 식물과 동물의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굵은 나뭇잎같이 생긴 뼈대는 조리로 가득 찬 벌레의 몸을 실제 나뭇잎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또 미세한 세포들이 태양광선과 탄수화물을 식량으로 전환시킵니다. 많은 동물들이 조류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생존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조류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심지어 푸르고 납작한 벌레도 생겨납니다. 그들은 소화기관도 없이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자신들의 먹이인 조류의 성장을 위해 햇볕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드물긴 하지만 해변에서 썰물 때 일광욕 중인 콘볼루타 납작벌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광욕은 위험합니다. 조수가 밀려오면 벌레는 모래에 휩쓸려 사라지거나 최악의 경우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 있죠.
미래의 정원벌레는 늘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 주변에 있으면 수천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는 황량한 사막의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2억 년 후 90%의 육지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으로 말이죠. 이러한 사막이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의 지각 변동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륙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 그 주위는 역시 거대한 하나의 바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런 환경은 지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구는 극심한 고온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륙 한가운데서 수분을 섭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륙 중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합니다. 마치 과거의 판게아처럼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죠. 이 사막은 약 6,0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황량해 보이는 이 땅에도 생명체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이한 탑을 세워뒀군요. 용도가 뭘까요? 2억 년 후 생존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생물들 중 하나는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은 엄청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4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죠. 어떠한 자연의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여태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곤충은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막 흰개미는 흰개미의 후손으로 좀 전의 탑도 녀석들의 작품이죠. 사막 흰개미들이 무리지어 어딘가로 향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흰개미처럼 사막 흰개미도 채식주의자입니다. 사막 흰개미의 목표물은 조류를 한가득 싣고 가는 정원벌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녀석을 잡아야 합니다. 사막 흰개미에게 뭔가 대책이 있나 봅니다. 뜨겁고 진득한 끈끈이 액을 정원벌레에게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먹음직스런 조류를 먹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정원벌레를 포위합니다. 결국 사막 흰개미의 승리입니다. 이 작은 곤충은 더 거대한 먹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계층 구조가 워낙 잘 형성돼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데다가 집단 전체가 굉장히 협동적이기 때문이죠. 미래 흰개미인 사막 흰개미는 현재 카스트 계급 구조를 발달시켜 앞으로도 계속 생존할 겁니다. 2억 년 후 그들은 특정한 사막 흰개미들을 운반하는 일을 특수한 카스트 계층도 추가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계층이죠. 운반 계층 사막 흰개미는 모두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계층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됐다고 할 수 있죠. 사막 흰개미의 탑은 그들의 사회계층 구조만큼이나 복잡합니다. 탑은 태양광선을 직접적으로 피하기보다는 빛을 여과해 어느 정도만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막 흰개미는 탑 안에 특수한 공간을 만들고 그 내부에 정원을 만들어 정원벌레로부터 빼앗아온 조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즉 농부의 역할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사막에서 조류를 키우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사막 흰개미들이 만든 탑 바닥에는 에어컨의 기능을 하는 날개판이 있는데 이 날개판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뜨거워진 상부의 공기를 차갑게 식혀줍니다. 조류가 자라는 온실에서 나오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사막 흰개미가 고안해낸 특수한 관을 통해 외부로 나가고 날개판이 식혀놓은 차가운 공기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물이 있어야만 가동됩니다. 소중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막 흰개미들이 염산을 만들어 석회암을 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사막 흰개미들은 비로소 약 10m 사막 아래 숨겨진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운반을 담당하는 사막 흰개미들은 물을 길어가기 위해 또 다른 계층이 살고 있는 터널을 잠시 이용합니다. 바로 물 운반 계층이죠. 물 운반책을 담당하는 사막 흰개미가 물을 이고 터널 위쪽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관계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사막의 따가운 열을 걸러내고 물과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추출해 조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전체 종족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한편 바깥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50도를 훨씬 웃도는 기온은 어떠한 생명체도 사막에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대량 멸종 사태가 끝난 후 1억 년 동안 바다에는 새로 등장한 수많은 생명체들로 넘쳐났습니다. 왕머리 가재는 태양이 비치는 따뜻한 바다 표면에 살고 있는 어류입니다. 바다 표면 위에는 더욱 특이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꼭 새처럼 생긴 동물이죠. 이 괴상한 녀석은 바다쇠고기라고 합니다. 바다 쇠고기는 언뜻 보면 새처럼 보입니다. 색상도 화려하고 새처럼 날개짓도 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조상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바다쇠고기란 이름에서 눈치챘겠지만 이들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바다에 서식하면서 아주 잠깐 동안 바다 표면 위를 나는 물고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날개를 가진 물고기는 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바다쇠고기는 꽤 힘찬 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물고기들 중 일부는 가슴 지느러미 쪽의 근육을 이용해 아가미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앞 지느러미로 움직이는 법이나 아가미 주위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움직이는 법을 일단 터득하면 그 이상의 힘을 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다 결국 공중에 들 수 있게 되겠죠. 포식자가 자기의 공격을 피해 물 밖으로 도망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따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빨리 점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먹잇감이 눈치 못 채도록 아예 공중을 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공중을 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가미가 날개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물고기한테 날개가 있다는 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척추 동물이 비행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팔과 같은 자신의 앞다리를 이용해 하늘을 날았었죠. 하지만 그 동물들의 비행 방식은 해부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사항은 비행을 했다는 것 그 자체이지만 날개의 원리도 다양하며 이들이 날개짓을 하게 된 배경도 각기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이 지금 보시듯이 앞다리와 팔, 상완골, 뒷다리, 척골, 요골, 손가락뼈를 이용해 비행을 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새들은 손가락이 퇴화됐지만 2개 남은 손가락이 붙어 날개가 되고 그 날개가 시간이 갈수록 손 표면과 팔 전체를 덮게 됐던 거죠. 하지만 박쥐는 5개의 손가락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벌려지고 그 틈새를 피부가 메우면서 날개가 된 거죠.
익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룡은 공룡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 척추동물이지만 비행하는 법을 터득하고 날개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다쇠고기의 날개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날개와 그 외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바다쇠고기의 발달 과정은 수렴 진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바다쇠고기는 꼭 새나 박쥐처럼 보이죠. 미래에는 바다 표면 아래에서 반짝이는 왕머리 가재 무리를 찾아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쇠고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왕머리 가재의 반짝이는 빛이 거대한 무지개 오징어의 어두운 그늘로 사라져버립니다. (2억 년) 동안 오징어는 그 외양을 그대로 유지해왔지만 습성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지개 오징어는 화려한 색상의 몸에다 그 크기도 40m가 넘지만 왕머리 가재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다 표면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하는 무지개 오징어의 습성 때문이죠. 하지만 왕머리 가재가 가까이 다가오면 무지개 오징어는 갑자기 여러 가지 빛을 발산하며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오징어는 다양한 색상을 발합니다. 피부 표면에 특수한 색소 세포가 유난히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 색소체는 피부의 근육 조직으로 색소를 담고 있는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이 주머니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주머니가 열릴 때 그 안에 색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의 색소 세포에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이 녀석의 두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뇌의 지시를 받아서 신경세포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징어의 이 현란한 색상도 강력한 두뇌의 지시를 받은 복잡한 신경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오징어나 낙지 같은 두 종류는 오늘날에도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에 비해 비교적 영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두뇌 수준은 새와 비슷한데요. 그 정도 지능이면 다른 물고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부터 오징어는 신경 구조를 중점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그 결과 2억 년 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억 년이 지나면 이 능력은 더욱 발달해 오징어는 거대한 스크린 같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래의 오징어는 어두운 밤이면 형형색색의 빛을 발해 바닷속에서 화려하고 신비로운 빛의 쇼를 선사합니다. 지금처럼 황홀한 빛은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컷 오징어들이 각자 자신만의 빛을 발하면 암컷은 더 밝고 화려한 빛을 발하는 수컷을 선택해 짝짓기를 합니다. 날이 밝으면 무지개 오징어는 왕머리 가재의 모습을 하고 많은 바다새 고기들을 유혹합니다. 바다와 바다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재보다 훨씬 올라간 수온입니다. 바닷물이 열대 바다처럼 더워지고 허리케인보다 훨씬 강력한 폭풍이 수시로 몰아칩니다.
미래 바다에는 엄청나게 센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겁니다. 지금의 허리케인은 강한 것이 시속 270km의 속도지만 미래 허리케인은 거의 시속 400km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에 불어닥치는 허리케인보다 50% 정도 더 강해진 셈이죠. 허리케인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 부으면서 따뜻한 바다를 강타할 겁니다. 바다 쇠고기는 휘몰아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폭우에 갇혀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세찬 바람은 바다 쇠고기를 육지까지 밀어붙여서 커다란 산맥을 넘어 동부 해안까지 던져버릴 겁니다. 강풍에 휩쓸린 바다 쇠고기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생소한 장소에 내던져졌습니다. 사막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판게아의 중앙 지역으로 가장 더운 곳이죠. 바다 쇠고기는 산간 지방의 비그늘 지역까지 왔습니다. 비도 그치고 바람도 불지 않자 이곳은 점점 척박하고 건조해집니다. 매년 수많은 바다 쇠고기들이 이 사막에서 죽어갑니다. 바다에서 날아와 사막에서 생을 마감한 바다 쇠고기들은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돼줍니다. 사막의 벌풍뎅이는 이렇게 죽은 바다 쇠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일단은 바다 쇠고기를 찾아내야겠죠. 벌풍뎅이는 바다 쇠고기를 찾아내기 위해 매우 정교한 감각 기관을 발달시켰고 그 결과 죽은 바다 쇠고기를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쇠고기가 있는 장소가 아무리 멀어도 벌풍뎅이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빠르게 돌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곤충 더듬이도 그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더듬이는 그 크기가 너무 커져 벌풍뎅이와 같은 곤충의 장거리 비행에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풍뎅이는 몸 전체 수많은 털이 나 있는데 이 털이 바로 굉장히 뛰어난 후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썩어가는 바다 쇠고기의 냄새를 단시간 내에 인지해서 그 장소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와 더듬이에도 촉각이 발달해 있지만 비행을 할 때는 접혀지므로 그리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이륙에 유리한 벌풍뎅이의 뻣뻣한 날개도 접혀집니다. 커다란 지방 저장고는 벌풍뎅이가 24시간이나 여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바다 쇠고기의 시체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다 쇠고기를 찾았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바다 쇠고기는 이미 다른 녀석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림웜입니다. 벌풍뎅이는 또 먹잇감을 찾아 떠나야 하죠. 한낮의 사막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모두 시원한 저녁이 돼야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 녀석은 사막 껑충 달팽이입니다. 50cm나 점프하는 달팽이 종류죠. 사막에 서식하는 이 달팽이는 보기엔 우습게 생겼지만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점프를 하는 달팽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 사는 바다 달팽이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달팽이들은 사막 껑충 달팽이처럼 뛰지도 못합니다.
또 달팽이가 대부분 진흙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달리 사막껑충 달팽이는 직접 물을 이용하죠. 사막껑충 달팽이는 진흙 위를 기어다니지 않고도 물과 단백질을 직접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들은 단단한 가죽으로 뒤덮인 근육질의 발을 발달시켜 힘찬 점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캥거루처럼 자유자재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사막껑충 달팽이는 자신의 점프력을 이용해 물기 있는 식물을 찾아 방대한 사막을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껑충 달팽이의 움직임에 올가미를 치며 거세게 반항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식충식물의 일종인 데스보틀 플랜트로 상당히 크고 독성도 무척 강합니다. 이 끔찍한 식물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 특유의 기술로 먹잇감을 낚아채 그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크기에 있어서 자신의 먹잇감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충 식물들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긴 하지만 자신보다 큰 먹이를 감히 잡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이 식물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자신보다 더 큰 먹잇감도 잡을 수 있으며 일단 먹이가 올가미에 걸리기만 하면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엄청난 힘으로 재빨리 먹이를 잡은 다음 단순히 죽이기보다는 먹이에 체액을 짜서 빨아먹습니다. 이 식물의 올가미에 걸리면 척추가 마비되어 저항도 못해보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몇 시간 후 불쌍한 사막껑충 달팽이는 데스보틀 플랜트의 차지가 됐습니다. 데스보틀 플랜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올가미를 재정비합니다. 사막껑충 달팽이의 희생으로 데스보틀 플랜트는 황량한 사막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그럼 번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특이하게 생긴 이 식물은 죽은 바다쇠고기와 그 모양이나 냄새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쇠고기의 냄새를 풍겨 근처를 지나가는 벌풍뎅이를 유혹합니다. 벌풍뎅이는 그 냄새를 맡고 이거 웬 행계인가 싶어서 식물에게 접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갔다가 공격에 처하게 됩니다. 데스보틀 플랜트가 내뿜는 바다새 고기의 냄새에 속아서 그만 끔찍한 올가미에 떨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씨앗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씨앗의 진득한 느낌 때문에 벌풍뎅이는 심하게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온몸에 씨앗이 묻겠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씨앗은 더 많이 묻기 마련입니다. 발버둥 치던 벌풍뎅이가 플라스크처럼 생긴 올가미 내부의 어떤 부위를 건드리면 그 순간 놀랍게도 바깥으로 확 튀어나옵니다. 마치 새총을 쏘듯이 말이죠. 온몸에 씨앗을 묻힌 채로 힘이 소진된 벌풍뎅이는 또다시 바다쇠고기를 찾아 나섭니다. 죽은 바다쇠고기의 냄새를 맡은 벌풍뎅이는 온 사막을 헤집고 다니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마저 전부 소모하고 말죠. 녀석이 죽은 바다쇠고기 위에다 데스포틀의 씨앗을 뿌리면 바다쇠고기를 걸음삼아 또 다른 데스포틀이 척박한 사막에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벌풍뎅이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이것으로 벌풍뎅이는 삶을 마감하는 거죠. 죽어가는 벌풍뎅이의 몸을 열고 나온 것은 그림웜입니다. 그림웜은 사실 벌풍뎅이의 애벌레로 어미의 몸 안에서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미가 바다쇠고기를 찾아다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제 그리무엄은 바다쇠고기의 몸으로 들어가 성충으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태양이 더 강해지기 전에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니까요. 이 광활한 사막만이 지구의 전부를 덮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북서 해안가에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 방대한 숲이 형성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침엽수들이 웅장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서풍이 불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운반한 거죠. 미국의 시애틀처럼 거의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침엽수 숲도 그런 지역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침엽수의 바로 아래쪽에는 바위나 통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이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3m나 되죠. 나뭇가지에는 숲에서 서식하는 숲새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사는 바다새고기의 친척벌로 바다를 떠나 숲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숲새고기들은 밤이 되면 나뭇가지 아래 거꾸로 매달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낮이 되면 재빨리 둥지에서 빠져나오죠. 나뭇가지에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슬리더 서커입니다. 슬리더 서커는 미래에 나타날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동물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물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습기가 가득한 날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숲 바닥을 넘나드는 녀석들을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이 녀석들은 수백만 개의 모양을 하고서 미세한 생명체를 잡아먹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들의 미래 형태는 지금보다 더 커지고 모양도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숲새고기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있다가 그들의 조상보다 훨씬 영리해지고 거대해진 슬리더 서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슬리더 서커는 번식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협조를 기다리며 침엽수의 열매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이들은 엄청난 동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코끼리 오징어. 거대한 몸집의 육지 오징어입니다. 숲에 사는 거대한 오징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의 오징어는 당연히 전부 바다에 삽니다. 뼈대는 없지만 흐물흐물한 몸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죠. 하지만 2억 년 후에 나타난 오징어는 육지로 올라옵니다. 처음에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혼자서 힘겹게 올라왔겠지만 이제 코끼리 오징어는 진화를 통해 매우 강력한 다리를 갖게 됐습니다. 코끼리 오징어는 뼈대가 없습니다. 대신 8톤이나 되는 몸무게를 떠받쳐주는 다른 기관을 갖고 있죠. 코끼리 오징어의 다리는 튼튼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무거운 체중을 실어도 다리 근육은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다리 근육의 힘 때문에 코끼리 오징어는 8톤이나 되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2개나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지만 코끼리 오징어의 다리는 8개나 됩니다. 다리 하나하나 둘레나 모양이 다 똑같죠.
우리가 아는 보통의 동물과는 다르게 코끼리 오징어는 이 8개의 다리를 특정한 순서 없이 무작위로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녀석들은 먼저 앞발과 뒷발을 사용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다음 중간 다리와 다른 다리를 이용해 걷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다리 한 쌍을 사용하면 다리가 서로 엉키지 않고 균형 있게 앞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끼리 오징어의 팔은 다리로 진화했지만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촉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녀석들은 침엽수 나뭇가지에 걸린 자실체를 건져낼 때 바로 그 촉수를 이용합니다. 코끼리 오징어는 색상 식별 능력도 발달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색상의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슬리더 서커를 기억하시죠? 슬리더 서커는 모양을 바꿔서 자신을 균사체처럼 만든 다음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완벽한 위장술은 아니지만 코끼리 오징어를 속이기엔 충분합니다. 슬리더 서커는 코끼리 오징어를 속여 무임승차에 성공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만 흔들거리는 외계인 같은 주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슬리더 서커는 그렇게 해서 코끼리 오징어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코끼리 오징어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슬리더 서커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멀리까지 데려다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슬리더 서커가 코끼리 오징어의 체내에 있다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밖으로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 방법은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달팽이에게서도 흔히 관찰되는 것입니다. 슬리더 서커는 세포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중 일부 세포가 코끼리 오징어의 뇌로 옮겨가 뇌를 자극시킨 후 코끼리 오징어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코끼리 오징어의 몸속으로 들어간 슬리더 서커의 세포가 코끼리 오징어의 공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코끼리 오징어는 숲속을 어슬렁거립니다. 슬리더 서커는 코끼리 오징어의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코끼리 오징어가 재채기를 하도록 만든 다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침내 무임승차한 슬리더 서커가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세포가 전부 코끼리 오징어의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코끼리 오징어는 잠시 동안 방황을 하다가 곧 기운을 회복한 후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대량 멸종 사태가 대부분의 생명체를 휩쓸고 간 이 땅에 코끼리 오징어의 경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화로 인해 새로운 습성을 익혀 생존에 성공한 생명체도 있지만 다른 방식을 이용해 살아남은 생명체도 있습니다. 바로 지적 능력이죠. 오징어의 지적 능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무 위에 서식하는 민첩한 원숭이 오징어가 오징어과 중 가장 영리한 녀석입니다. 이 문어같이 생긴 생명체는 나무 위를 옮겨 다닌다는 점에서 코끼리 오징어와는 다릅니다. 매우 빠르고 민첩하며 활동적인 동물이죠. 긴 팔을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날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척추 동물이 제한적인 활동성을 지닌 반면에 유연한 원숭이 오징어는 매우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 오징어는 사회성이 고도로 발달한 동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법을 익히죠. 그들의 공중고개 실력은 숲새고기를 잡기 위해 갈고 닦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숲속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끼리 오징어는 새끼 원숭이 오징어를 맛있게 먹을 생각에 매우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오징어 무리가 그걸 두고 보고 있을 리 없죠. 원숭이 오징어는
코끼리 오징어보다 몸집은 작지만 녀석들의 지능은 뛰어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면서 코끼리 오징어를 마구 때리고 괴롭히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결국 새끼를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런 행동들이 지적 능력의 시작이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면 2억 년 후에 두 종류는 가장 영리한 생명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숭이 오징어 같은 동물이 30억 년간 더 진화를 거듭한다면 몸집은 더 커지고 머리는 더욱 더 좋아지겠죠.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의 지적 능력의 향상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이 2억 년이 지나면 모든 생명체는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씩 구비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겁니다. 무성한 이 숲이 지구상의 새로운 문명의 본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구의 미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의해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명화도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악기 말 공룡을 사라지게 만든 대량 멸종 사태가 포유동물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2억 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를 거듭한다면 새로운 생명체, 환상적인 생명체가 나타나리란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